자, 이제 오늘 진짜 주제로요. 한국형 금융위기 막을 수 있는가? 예? 제가 한국형이라고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미국에서도 있었고 유럽에서도 있었고 뭐 일본에서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하고 틀리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미국처럼 달러 찍어낼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유럽처럼 유로화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과거에 2010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었죠. 그 당시 PF 대출 사업이 사고 쳐가지고, 그렇죠? 그때 한번 봐보세요. 2003년도부터 쫙 이 부동산 붐이 일어나면서, 예? 저축은행 대출이 급증했었잖아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2014년도부터 또 쫙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PF 대출 건전성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 이 모피아들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한국은행 총재석 거. 예?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우리나라 자금시장 상황을 지금 신용경색, 신용위기 상황까지 된 것을 잠깐 정리를 여러분들이 좀 이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2월 달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일을 했잖아요. 3월 달에 대선이 있었으니까요. 신년 초면은 각 정부 부서들이 뭐냐면은 각 정부의 그러니까 올해 사업들, 올해 해야 될 일들을 보고하는 게 있잖아요. 금융감독원도 2월 14일 날에요. 금융감독원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보도자료 나와 있을 테니까요. 금융감독원에서도 올해 그러니까 업무 보고, 우리가 올해 수행해야 될 업무와 관련한 업무 보고를 2월 14일 날 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 이제 보니까는 작년 8월 달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한국은행이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심해지면서 이제 전 세계가 어쨌든 간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미국이 가장 어쨌든 보게 되면 마지막에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앞에 올리기 시작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돈을 엄청 시중에 공급했기 때문에 이 돈을 회수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자산시장에 충격이 올 거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에 충격이 올 거다 이거죠. 이거 상식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자금 조달하기가 좀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취약한 차주들, 경제력이 취약한 가게나 기업들이 이제 이 빌려 쓴 돈에 상환을 못하게 되는 문제. 그래서 부실화가 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주요한 그러니까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금융감독원이 업무 보고를 했어요.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3월 달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새 정부가 인수위가 작동했잖아요. 두 달 정도.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박근혜가 탄핵당하는 바람에. 근데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가 60일 있었잖아요. 2개월이요. 그래서 3월 10일 날 선거를 한 거예요. 5월 10일 날부터 정부가 출범하기 2개월 전부터 한 이유가 바로 이 인수위 과정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 인수위 과정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요? 전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물려받은 과제들. 좀 그거를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는 그걸 파악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대책을 만드는 게 인수위 과정들이잖아요. 근데 이 인수위 과정 60일 동안 그리고 정부 출범하고 나서 또 2개월 지나고 나서까지 6월 말까지 아무런 그러니까 관심도 안 가졌어. 금융감독원이 2월 14일 날 이러한 그러니까 진단을 하고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오늘 그 경기일보에 쓴 칼럼을 제가 그 커뮤니티에다 올렸는데 윤석열 정부 보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그랬죠. 문재인 정부 공격하면서 이 삼류 바보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을 삼류 바보라고, 무식한 삼류 바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 자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그러니까는 전문가들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맡길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지금 6개월 지켜봤는데 이렇게 무능한 사람 처음 봤어요. 제가 경제학을 4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무능한 사람 처음 봤어요. 자, 인수위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넘겨받아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예?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진단을 했으면은 왜 진단을 했는지 가서 설명을 듣던 이해를 못했으면은 그래가지고 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2월 달부터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는 5월 달부터지만요. 윤석열 정부 출범하는 때부터 부동산 가격의 냉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미국의 연준이 5월 달부터 소위 말해서 빅스텝 0.5%포인트를 인상을 하잖아요. 5월 5일, 6일 날.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바로 그러니까 한 4, 5일 전에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안 해.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기 시작한 게 소위 PF 대출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시작한 게 7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이복현이라고 그 특수부 출신, 예? 소위 이것도 넓은 정치검찰이죠. 이복현 검사를 갖다가 앉혀놨잖아요. 금융감독원장으로 지금요. 예? 이 사람이 6월 30일, 7월 1일, 7월 초부터 그러니까는 이 PF 대출 자금 점검하겠다고 이러고 나서 앉아있어요. 2월 달에 이미 자기가 그 책임자로 간 금융감독원에서 2월 달에 이미 진단을 해가지고 내놓은 것을 7월 달부터 이걸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 이게 얼마나 뒷북대용입니까? 예? 이렇게 무능해. 예? 그리고 나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요. 5월 말부터 5월 정확히 보면 5월 25일경부터요. 5월 25일경부터 회사채 시장이 좀 이제 그러니까는 약간 이제 그러니까는 그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른 자금 시장들은 괜찮은데 회사채 시장이요. 예? 그러니까 5월 한 25일경부터 왜 그러냐면요.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 가속도가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금융시장에, 예? 소위 안전자산으로 했던 이런 이제 도피 문제가 부각되고 그랬었거든요. 6월 달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0.75%포인트 올리고 나서요. 그러면 이건 비상사태로 딱 들어가야 됐어야 되는데 6월 한 달도 그냥 넘겨보내. 5월 달도 넘겨보내고 6월 달도 넘겨보내고 2달 동안 새 정부 출범하고 2달 동안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7월 초부터 PF 대출 자금 점검하겠다고 시작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 나오는 건 얘기니까. 예?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관련에 이 그림자 금융이라고 해가지고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과거 미국 금융위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전통적인 은행들은 중앙은행, 한국은행이라든가, 예? 중앙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많은 이 감독을 받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은행과 업무는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근데 규제랑 감독을 안 받는 이런 금융을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림자 금융이라는 용어가 이제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용어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 금융 부분들이죠. 그 규제의 사각지대. 그러다 보니까는 제대로 규제도 안 받고 위험한 자산에다가 자금도 많이 운용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금융당국의 포착 조사를 안 되는 이 자금 규모가 1월 달에 한 750조 정도가 된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그랬었어요. 예? 여기에 이제 특히 부동산 PF 대출이 한 84조, PF 대출을 한 걸 또 증권화한 채권으로 만든 유동화 증권이 한 40조, 그럼 한 124조가 되죠. 여기다가 부동산 PF를 채무보증은 그러니까 증권회사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이걸 보증을 해준 게 한 63조.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는 거의 한 180조 이 정도 되는 게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된 게 존재한다고 이미 그러니까는 연초부터 이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예? 나왔었어. 근데 이거를 손 놓고 있었던 거야.
인수위 3월 10일 날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이거를 그러니까 고삐를 제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무능한 정권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주택 경매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근데 낙찰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는 예? 비싸게 안 사겠다 이거죠. 예?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급락하고 있죠. 예? 보험사들이요, 특히 생명보험사들은 이 장기 채권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 채권을 막 매도를 하죠. 왜? 유동성 확보하기 위해서요. 유동성 확보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유동성 확보할 수 없는 증권사나 캐피털사는 고금리로 자금을 주더라고 초단기로 자금을 주더랍니다. CP를 하루짜리로 CP를 발행하는 증권사에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예? 그래서 이금융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예금 유치도 어렵고 이런 상황. 한전채와 주택금융공사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기서 이제 이 채권 발행하면서 자금 조달하려다 보니까는 지금 그 뭡니까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는 이 대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소위 이제 그러니까 그 주택 가격이 아주 저희 고가가 아닌 주택들에 대해서 안심 전환 대출로 그러니까는 그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안심 전환 대출이라는 게 일종의 뭐 좀 더 싼 금리로 옮겨 탈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고 있는 게 주로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주택금융공사가 하고 있는 거죠. 주택금융공사가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대신 그러니까는 이 채무를 상환해주고 이 채권을 자기 쪽으로 이제 옮겨오는 거죠. 그러면 주택금융공사에서 투입한 돈에 대해서 자기도 자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채권을 발행합니다. 담보로 해서. 그게 MBS죠. MBS예요.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채권은 일반 기업의 회사채보다도 소위 말해서 신용도가 높잖아요. 한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은행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이 어렵죠. CP는 김진태 사태 때문에 발행이 아주 그냥 힘들어져 버렸고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자금 시장을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망가뜨려 놨어요. 그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은행한테만 지금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은행들한테 뭐냐면 니네들이 자금 조달이 안 되는 회사채, CP 이런 것들을 니네들이 좀 매입해줘라. 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작년까지 올 초까지 그러니까는 보게 되면요. 이 자금이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많은 은행채를 발행했었어요. 특히 2020년부터요. 2020년부터 은행채를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 자금을 많이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지금 은행들을 등 떠밀어 가지고 니네가 회사채 CP 사주라 이거잖아요. 예? 근데 이 회사채라든가 CP를 주로 사주는 게 누구 걸 사주는 거냐면요. 재벌 건설사들. 예? 재벌 건설사들한테 이거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뭐냐면 자구책을 찾게 해야죠. 재벌사들도요. 작년에 돈들 현금 확보도 많이 했습니다. 예? 자기 내부에 있는 자금을 먼저 갖다가 쓰게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걸 지금 공적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공적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김진사 사태 이후에 보게 되면은요. 이게 지금 5월 1일부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게 5월 달부터니까요. 쭉 이렇게 나눠놨지만은 오른쪽에 그러니까 퍼플 색깔로 이게 정리한 것만 봐보세요. 김진태가 폭탄을 던진 게 9월 2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28일 전후로 해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회사채만 그러니까 한 7천억 정도. 7천억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순발행액이요. 예? 그런데 김진태가 폭탄 던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요? 3조 8,500억 달러로. 3조 8,500억 달러로. 거의 5배 이상이 더 증가했죠. 회사채가 그러니까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만기 돌아온 걸 상환을 한 걸까지 하게 되면 마이너스 발행액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사채만 좀 이렇게 어려움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나머지 기업 어음 시장은 어떻습니까? 김진태가 폭탄 던지기 이전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4조 6천억 원, 4조 6,500억 정도가 발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예? 어음이요. 그런데 이게 김진태가 폭탄 던지고 나서 거의 한 7조 원 정도가 순 발행액이 줄어든 거예요. 어음 발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기업이 자금제도를 하는 데 속에서 양대 축이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양대 축이 뭡니까요? 예?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어음 발행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채권 발행하는 것이거든요. 예? 뭐 주식 발행을 통해서 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그렇죠? 그런데 한 7조 원 가깝게 이렇게 지금 순 발행액이 줄어든 거예요. 김진태가 폭탄 던지고 난 다음에. 왜? 강원도 그 폭탄이 뭐냐면은 강원도에 그러니까 강원도가 테마파크 조성하면서 PF 대출 사업을 했잖아요. PF 대출 사업을 하면서 자금 조달한 게 CP 발행에서 한 거거든요. 기업 어음 발행에서요. 그러니까 어음 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거죠. 네? 직격탄을 날린 거죠. 그러니까 이 순 발행액이 4조 6,500억에서 마이너스 6조 한 8천억까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합하게 되면은요. 얼마가 된 겁니까요? 11조 정도가 11조 이상이 그러니까 줄어든 거예요. 어음 시장이 11조 정도가요. 금융채, 금융회사들, 은행 말고요. 금융회사들도 김진태가 폭탄 던지기 전에는 한 3조 4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는 순 발행액이 발행을 할 수 있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어요. 근데 김진태가 폭탄 던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요? 2조 한 3천억 원 정도가 순 발행액이 줄어들었잖아요. 합하게 되면 한 5조 5천억 원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금융채 시장도요. 그 다음에 자산유동화증권도 ABS도 3조 한 1,500억 원에서 2조 2,700억 원 마이너스로 김진태 폭탄이 이렇게 위력을 나타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9월 28일 이후에 자금시장이 완전 죽어버린 거예요. 저기 다 마이너스 행진이 되고 있잖아요.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시장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장주의를 신봉하는 정권에서 시장을 죽인 거예요. 참 놀라운 실력이죠. 6개월 만에. 놀라운 실력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게 10월 23일 날 50조 플러스 알파를 투입했잖아요. 그 택도 없다고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언발에 오줌 들어가고 방송 나가서. 근데 결국은 188조 원 플러스 알파를 투입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도 자금시장 안 살아나고 있어요. 정부가 손을 떼는 순간에 자금시장은 그냥 붕괴됩니다. 붕괴돼. 왜 그러냐면요. 이게 신용위기이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신용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봐보세요. 이거 지난주인가? 17일자로 첫 기사가 나온 거니까. 우리나라 어쨌든 간에 가장 신용도가 높은 기업 아니에요. 삼성그룹에 여러 계열사가 있는데 삼성중공업이라고 있죠. 우리나라 3대 조선업 얘기하잖아요. 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선박 만드는 회사예요. 삼성중공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연 7.1% 금리로 발행했어요. 7% 금리면은요, 굉장히 높은 거죠. 롯데호텔이 8.5%. 지금 뭐냐면은 회사채가 이렇게 발행하기 힘들어요. 예? 대표적인 재벌 기업들조차도요. 예? 자, 우리가 신용위기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신용위기라는 건 뭡니까요? 신용이 붕괴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신용이 붕괴되게 되면 자금을 서로가 거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예, 믿음이 깨진 거잖아요. 믿음이 깨진 거잖아요. 신용위기라는 것은요. 말뜻 그 자체대로. 그러니까 신용위기 바이러스가 한번 퍼지면은요. 이걸 수습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미국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이 그러니까는 이게 신용위기가 리먼브러스를 파산시키고 난 다음에 연준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리먼보다 조금 그 한 등급 낮은 그러니까 우리가 베어스턴스라고 있습니다. 그 투자은행을 살리고 리먼브러스는 파산시켰잖아요. 메릴린치 또 구제하고 막 이렇게 오락가락 합니다. 그러니까 리먼브러스 파산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는 뭐냐면은 미국의 자금시장에서 신용위기가 이제 확 퍼집니다.
이제 리먼 브러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도 저렇게 파산시킬 정도면은, 예?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믿을 게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믿으려고 한 놈도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리먼 브러스가 파산하면서 신용위기로 이게 확 발전합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 위기 단계에 있었어요. 미국도요. 근데 신용위기가 딱 터지고 나니까는 신용위기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래가 끊기는 거예요. 사람 몸에 우리가 이렇게 피가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생명이 유지되려면은. 예? 근데 자금이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떻게 이걸 해결한지 아세요? 이거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미국도 그래가지고 시장이 붕괴가 된 거야. 금융시장이요. 리먼 브러스 파산시키고 나서 금융시장이 붕괴가 된 거야. 시장이 실종돼 버린 겁니다. 시장은 그러니까는 소비자하고 공급자가 서로가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근데 그게 거래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해결하는 게 누가 했냐? 연준이 나선 거예요. 연준이 어떻게 했느냐? 돈을 그냥 대규모로 찍어가지고. 그게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의 저거예요. 예? 양적 완화에. 그럼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정부도 나섰죠. 그래서 연준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정부까지 나서가지고 연방정부도 한 7천억 달러를 긴급하게 국회한테 예? 소위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공적 자금이죠. 공적 자금 조성해달라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 자금 확보한 걸 가지고 시티은행에다가 투입해가지고 시티은행의 부실자 자산을 이렇게 인수를 해가지고 소위 국유화한 거죠. 예를 들면 국유화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은 국유화했죠 사실상. 그리고 AIG에다가도 역사상 가장 많은 공적 자금인 1,800억 달러를 투입하고 제너럴 모터스에다가도 그러니까 500억 달러 가깝게 투입을 하고 해서 국유화했었죠. 그래서 이게 거버먼트 모터스라고 이렇게 빈정되고 그랬었죠. 제너럴 모터스가 거버먼트 모터스가 됐다고. 그렇죠? 이게 이제 정부가 한 짓이고 연준은 돈을 찍어가지고 뭐 했습니까? 돈을 찍어가지고 각종 금융상품을 다 매입을 합니다. 왜?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CP 거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어음이요. 예? 이게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이걸 발행이 안 되는 거야.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연준이 돈을 찍어내가지고 2,170억 달러나 매입을 해줍니다. 처음에 그러니까는. 2008년 9월부터 2010년 1월달까지. 왜? 연준이 안 사주면은 이 CP가 발행이 안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일반 기업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연준은 금융회사들이라든가 세워서 시중은행만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뭐 지금 일반 기업들도 CP가 발행 안 되는 거야. 일반 기업들도. 예? 금융회사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일반 기업이잖아요. 제조업체잖아요. 캐터필라. 예? 이게 뭐 이거 중장비 만드는 이 회사잖아요. 이런 회사들도 CP를 발행을 못 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업들이 발행하는 CP를 다 매입을 해준 거야. 연준이 돈 찍어가지고요. 여기에 6천억 달러 투입하고. 그 다음에 많은 개인들이 MMF를 그러니까 이렇게 에다가 자금을 운용을 하잖아요. 예? 자금을 운용을 하루만 맡겨도 그러니까 이 수익이 붙으니까 이 MMF에 들어간 펀드들이 주로 매입하는 상품이 뭡니까? 단기 금융 상품들이죠. CP라든가 CD라든가 은행이 발행한 CD라든가 아니면 RP라든가 이런 거 매입을 하잖아요. 근데 CP나 CD나 모든 상품이 거래가 안 되니까 발행이 안 되니까는 MMF도 붕괴가 되게 되는 거야. MMF는 적어도 뭐냐면 주당 1달러 이상씩을 유지하게 돼 있거든요. 법률상으로. 의무적으로요. 근데 이게 1달러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이게 붕괴되는 거죠. 파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 MMF는 미국의 일반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거를 이용하는 하나의 이 펀드라고요. 이게 붕괴가 되게 되면 엄청난 사태가 터지니까는 여기 이걸 MMF를 그러니까 가기 위해서 뭐냐면 MMF가 투자한 상품들 CP, CD, RP 이런 걸 막 매입해 준 거야. 예? 왜? 시장에서 이게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까지 했냐면요. 타프라고 해가지고 맨 밑에 이게 뭐냐면은 은행들이 금융회사나 은행들이 학자금 대출해 주잖아요. 학생들한테. 예? 그 다음에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뭐냐면 신용카드로 그러니까 대출을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농기계를 살 때, 농민들이 농기계를 살 때도 이거 리스로 사잖아요. 리스로요. 치과 의사들이 그러니까 치과 장비를 그러니까 리스로 구입을 하듯이요. 또 자동차를 그러니까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할부로 사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는 그 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은행들은요. 학생한테 학자금 빌려줬으면은 그 학생한테 그러니까 받을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용카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농민한테 농기계 리스를 해주는 리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이걸 가지고 뭐냐면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했던 거예요. ABS를요. 근데 이 ABS도 발행이 안 되는 거야. 발행이 안 되는 거야. 아까 우리나라도 김진태가 폭탄 던지고 난 다음에 ABS가 팍 줄어들었다 했잖아요. 맨 밑에 보면 ABS가 김진태 폭탄 던지기 전에는 3조 한 1,5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발행이 됐는데 김진태가 폭탄 던지고 난 다음에 2,700억 달러가 오늘 줄어들었다 했잖아요. 예? ABS가.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요. CPU는 마이너스. 다 지금 마이너스로 하는 거나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게 발행 안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지금요. 규모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신용위기라고 하고 해외에서도 이걸 신용위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야. 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미국은 연준이 돈 찍어가지고 이걸 다 매입해 준 거예요. 연준이 시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시중은행한테 등 떠밀어가지고 산업은행 같은 국채은행과 일반 시중은행한테 그 역할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야. 차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 차이를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자, 내년이 굉장히 두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렸죠. 우리나라 제가 자산가 공화국이라 하잖아요. 자산가 공화국. 지난 2년 동안에, 팬데믹 기간 2년 동안에 가계들의 소득은 한 96조 뿐이 안 증가했어요. 근데 부동산 자산은 1,700조나 증가했습니다. 예? 부동산 자산은요.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자산이 한 24배가 더 많이 증가했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소득보다 자산이 한 32배 정도 더 증가했어요. 즉 돈들이 그러니까 그 많은 풀린 돈들이 다 자산시장으로 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 시장 중심으로, 미국은 주식시장 중심으로 막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니까는 이 자산시장이 이렇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자산시장에 충격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연초에요. 예? 돈을 회수하게 되면은. 자, 그런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돈이 많이 간 곳이 어디냐?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결국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금융위기에 방아쇠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트리거. 예? 금융위기에 그러니까는 방아쇠를 잡아당기는 건 부동산 시장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부동산 시장을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겁니다. 저는 막을 수 있어요. 저는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막는 거를 제가 한번 옛날에 얘기했죠. 우리나라의 뿌띠 자산가들, 집 한 채에 있는 사람들은 원치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 대책을. 예? 어떤 분이 계속해서 금투세 좀 얘기해달라는데 그거나 금투세 얘기나 이 지금 집값을 그러니까는 집값을 떨어지는 거를 막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국론 분열되잖아요. 집 없는 사람들은 떨어지게 그냥 한번 놔두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죠. 그냥 국민주택 규모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예? 특히 대출을 껴가지고 사신 분들, 이분들은 그냥 피가 마를 것이고, 예? 집 없는 사람들은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했는데 이 부동산 시장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이 정부한테는요. 자, 지금 과거하고 차이가 뭡니까요? 과거에 2010년도 그러니까 저축은행 사태가 터질 때는요. 저축은행 사태가 터질 때는 어땠었습니까요? 금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연준이 제로금리까지 내렸잖아요. 그리고 돈을 대규모로 찍어내서 공급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준도 돈을 회수를 하고 있고요. 금리를 다 세계적으로 올리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올린 금리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내후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내년까지는 간다는 것이 중론이잖아요, 시장에 지금요. 그러면 내년까지 이걸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느냐? 견디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견딜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가계보다 많이 급증하죠. 우리나라 변동금리가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7월달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보고에 보면 51%가 조금 넘습니다. 그동안 다 나간 거 다 합해가지고요. 최근에 나가는 건 주로 변동금리를 중심으로 나가고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동안에 대출 나간 거가 다 합해를 보게 되면 한 51%가 조금 넘어요. 전체 가계대출을 기준으로 볼 때는 한 78%가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면 금리 올라가게 되면은 이 부분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소위 DSR. DSR이 뭡니까요? 예?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우리가 하죠. 부채 상환 비율. 소득 대비해가지고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그러니까는 소득 대비해서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느냐. 예? 우리가 이게 40%가 넘으면 굉장히 위험한 가구라고 얘기하죠. 한계 가구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게 DSR을,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바젤 3에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강화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DSR 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득은 그러니까 일정하더라도, 분모가 일정하더라도 이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분자 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SR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DSR 상승하게 되면은 여러 군데 다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도 그러니까 부담이 증가하는 거지만 금융회사들도 뭐냐면 자기 자본을 더 확충을 해야 돼요. 확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만큼 부실화가 증가한 거니까요. 예? 이게 바젤 3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미분양이 지금 증가하고 있죠. 빠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그래도 이제 없어졌는데 아직도 이 비염이 이게 좀 몸이 피곤하면 좀 더 다시 또 이게 살아나고 그러더라고요.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뒤에 이제 통계를 보여드리겠지만요. 미분양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요? PF 대출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부실화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업을 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했는데, 예? 사업을 벌였는데 이게 분양이 안 돼. 자금 회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금 상환 못 하는 거잖아요. 이제 돈 빌려주는 은행들한테나 금융회사한테. 예? 이게 신용위기를 더 확산시킬 겁니다. 이제 PF 대출을 못 갚는 회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내년부터는요. 예?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부터. 예? 그러면 그게 시장에 그런 소문이 이제 그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가뜩이나 신용 경색 상황을 더 얼어붙게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한다 했었어요? 은행보로 이거를 그러니까 막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행보로 막으라고. 그렇죠? 근데 은행의 지원 능력이 제가 볼 때는 올해 말, 기껏해야 한 내년 초 정도뿐이 안 된다. 은행이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이건 당연한 게요. 신용위기가 터지면요. 미국 사례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시장이 다 죽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는 연준이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양적 완화를 그러니까는 2008년 말부터 해가지고 저기 2014년 그러니까 9월달까지 그 긴 기간 동안에 6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6년 정도 한 이유가 시장이 한번 죽으면 그걸 다시 살리는데 그렇게 엄청난 이 비용이 들어가요. 달러를 대규모로 찍어가지고 다 사준 거야. 금융상품들을.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때서야 이거 투자해도 되겠구나. 이 상품에 투자해도 되겠구나. 이게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시중은행이 어떻게 중앙은행 같은 역할을 해요? 이건 한국은행 개입 없이는요, 대한민국 신용위기 이제 이게 본격화되면요,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개입도 할 수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은 연준하고 또 틀리잖아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중앙은행하고,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중앙은행하고 차이가 엄청난 거잖아요. 천지 차이잖아요. 예?
제가 먼저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조.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은행들이 2020년부터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은행채 발행을 급증시킵니다. 근데 이게 은행채가 되게 보게 되면 만기가 되게 3년짜리가 대부분입니다. 가끔은 5년짜리로도 장기가 하지만은 3년짜리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은행채들이 보거든요. 물론 1년짜리도 있고 그러지만 3년짜리가 일반적으로요. 근데 이 은행채 만기가 2020년 발행한 게 내년부터 돌아오는 겁니다.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은행들이 이거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상환하려면은 자기들도 은행채 또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또 발행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은행채가 내년에요. 만기 돌아오는 게 한 200조 됩니다. 상반기에만 111조가 몰려 있어요. 예? 몰려 있다 이거예요. 자, 은행채가 이 상환해야 될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발행액도 2020년부터 174조, 2021년 183조. 예? 이게 크게 증가했다잖아요. 올해는 그러니까 은행채 발행하지 금융감독을 자제하라 그래가지고 예? 좀 줄어들었지만은 그래서 은행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자금 사정이 괜찮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작년 재작년에 많이 발행을 했어요. 예? 작년 재작년에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한 134조, 130조 안팎을 하다가 갑자기 170조, 180조씩 발행 규모를 늘렸습니다. 예? 은행들이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행들이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은행들도 상환해야 될 채권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하려면은 여기다 이거 자금 조달한 거 투입하기도 힘들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 주택 가치를 보게 되면은 장기 평균치보다 한 2166조 원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GDP 대비로 장기 평균치보다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현재 주택 가치 한 33%가 21년 말 기준으로입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21년 말 정도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주택 가격이 21년 말 정도예요. 근데 한 33%가 여전히 초과돼 있다. 2170조 정도가 그러니까요. 예? 이게 조정이 단기간은 아니지만 적어도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예? 자, 주택 가치가 적어도 단기적인 충격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한 670조 정도가 조정이 예상됩니다. 즉 작년 말 기준으로 주택 가치가 우리나라 주택의 총 가치가 한 6,534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67조면은 한 10% 되는 규모예요. 10% 정도. 이게 단기적인 충격으로 이게 조정이 이 정도 일어날 것이고요. 문제는 이게 이제 한번 이제 떨어진 걸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 악순환이 작동할 수가 있죠. 악순환. 이런 주택 가격, 자산 가치가 한번 떨어지면 있잖아요. 자산 가치가 크게 한번 떨어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트라우마가 한 20년 간다는 얘기를 미국 금융위기 때 미국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식이 당시에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13,000대 있다가 6,00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반토막 이상 난 거잖아요. 반토막 정도 났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질려버리죠. 다시는 이제 주식은 이제 손도 대고 싶지 않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심리가 생긴다 이거예요. 예? 그래 그게 무슨 뭐 길게는 한 20년씩 간다. 다시는 내가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얼씬거리지 않을 거다. 내가 다시는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거 안 할 거다. 이런 게 하도 뒤어가지고 너무 크게 충격을 받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매수세가 굉장히 약화되지죠. 약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악순환이요. 토지까지 앞에는 주택만 얘기한 거고요. 토지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한 2,900조 원의 그러니까 조정이 예상되집니다. 토지 가격까지 포함해서요. 토지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뭐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고 일단 제가 계산한 거 소개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믿고 안 믿고 여러분들 개인 자유고요. 자, 그다음에 김진태 사태 전후로 해서 자금시장의 변화가 아까 앞에서 보여줬었죠. 김진태 자금시장
김진태 폭탄을 던지고 난 이후에 그 전에 회사채는 좀 약간 좀 어려움이 생기고 있었지만은 나머지 시장은 괜찮았었다. 근데 지금 최악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거 봐보세요. 거기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기업 어음이 지금 굉장히 단기화돼 가고 있습니다. 여기 맨 왼쪽에 뭐냐면 되게 CP를 기업 어음을 되게 일반적으로 하는 건 3개월로 되게 많이들 이제 발행합니다. 기간을 3개월 정도로요. 만기를 90일짜리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1년까지도 발행할 수 있어요. 발행할 수 있는데 되게 이제 3개월짜리로 많이들 발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15일 미만. 그러니까 15일 미만에는 하루짜리도 있는 거예요. 하루짜리도요. 초단기로 그러니까 자금 조달하는 거죠. 하루만 빌려 쓰고. 이거 굉장히 아주 그냥 아주 급박한 거잖아요. 예? 이 비율이 확 증가하고 있잖아요. 한 3%포인트 정도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달도 안 되는 거 15일에서 29일짜리도 2배 이상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 자금시장에서 기업들이 어음을 발행하는 기업들은요. 그래도 뭐냐면은 우량 기업들인 거야. 이게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CP 어음이라는 것은요. 담보 없이요. 예? 그런데 그런 우량 기업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는 길게 못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예? 못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신용위기의 특징이에요. 이게 신용위기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거 빨리 잡지 못하면요. 빨리 이거 진정 못 시키면은 이제부터 눈덩이처럼 굴러갑니다. 예? 이 최단기 CP 잔액의 비교를 봐보세요. 30일 미만짜리가 김진태가 폭탄 던지기 전에는 예? 이 최단기로 발행하는 것들이 한 26조 7천억 원. 좀 길게 발행했었는데 이게 한 43조 6천억 원. 어음 발행하는 기업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단기로 뿐이 발행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뭡니까? 며칠 지나면 또 발행해야 되는 거야. 다시 발행해야 되는 거야. 상환해야 되니까요.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자금의 압박이 오는 거죠.